여기서 오히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스트레스 면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홍역이나 이런 거 면역을 안 치렀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그 병에 죽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 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외상 후 뇌손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운동이 정말 그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을까 했었는데, 이 외상성 뇌손상 그 환자에서는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을 실험으로 증명했고요. 185페이지에 이제 마지막으로 아직도 미해결된 문제들에 대해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도대체 기억력이나 주의력을 상승하려면 얼마나 운동을 해야 되나. 근데 최소한 미니멈을 우리는 하고 싶기 때문에, 약간 어떻게 하면 최소의 운동으로 제일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 30분에서 60분 이렇게 8주에서 12주를 말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개선된 것은 얼마나 지속될까, 또 우리가 운동은 뇌 기능을 어떤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가, 또 어떤 운동이 효과적인가에서는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하고 있고, 또 요가나 명상이 좋아질까, 그리고 알약은 효과가 있겠는가, 그리고 또 어떤 시간대에 운동이 좋은가라는 것들도 생각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아무튼 연구를 하더라도 그냥 연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삶이 반영된 그런 연구를 하는 거에서, 이분이 하여간 제시하는 거는 4분 운동을 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의 뇌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되게 막 내가 한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아니고 뭐 스트레스는 너무 당연한 거고, 스트레스는 오히려 우리 삶의 심박동이나 이런 것들을 막 활성화시켜서 우리가 잘 대처할 수 있는데, 나쁜 거는 이제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가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 장기적인 게 됐을 때는 뭐 해마나 전전두엽, 피질, 편도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떨어지기 때문에, 이 장기적인 만성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것이 모든 것의 핵심이다 라고 하는 거고, 아까 그 해마도 스트레스에 유난히 취약하기 때문에 정말로 어떤 생애 아주 위기에 이렇게 있는 순간에는 기억력이 정말 좀 떨어지거든요. 그 어떤 이렇게 뭐 배우는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거를 또 내가 이제 다 망가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스트레스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구나 하는 거는 충분히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왜 하다못해 생활에서도 저도 정말 충분히 느끼는 건데, 우리가 막 시간에 쫓길 때 있잖아요. 시간에 쫓길 때는 똑같은 뭐 주의사항을 들어도 들어오지가 않죠. 뭐 물건을 새로 샀는데 이거 뭐 사용법 이렇게 가르쳐주면, 보통 때 같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작동법도 실제로는 막 내가 시간에 쫓기고 아니면 너무 걱정이 있을 때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내가 분명히 IQ가 똑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현저히 떨어지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뇌에 아무튼 정상적인 그 기전이다 라고 하고, 여기에 스트레스에 작용하는 부위가 전전두 피질, 그리고 그 편도체, 해마, 이 세 가지가 한다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스트레스 면역이라는 단어하고 회복력 유전자라는 게 나오는데, 최근에 이제 회복력 굉장히 큰 이 화두잖아요. 어떤 사람은 왜 스트레스에 무너져 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서 어쨌든 극복을 하는 회복력은 뭐 유전자의 차이일까, 뭐 무슨 차이일까, 약으로 그거를 만들 수 있나, 뭐 여러 가지를 하게 되는데, 여러 가지가 함께 작용하게 되지만, 여기서 오히려 유년기나 청소년기에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것이 실제로 그 사람의 인생에 큰 도움이 된다. 이거를 스트레스 면역이라고 하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홍역이나 이런 거 면역을 안 치렀던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 그 병에 죽게 되는 것처럼, 오히려 어렸을 때 너무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사는 것보다 이 만성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적정한 수준의 스트레스에 노출됐던 사람들이 오히려 훨씬 강한 회복력을 가져서 살아가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면역이라는 고마운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미워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뇌를 웃게 만드는 목표라고 해서 보상, 내가 뭔가 무슨 힘든 거를 참아내고 어떤 거를 이뤄내면 우리가 어떤 기쁨을 나에게 줄 것인가 하는 그런 건데, 이 보상 중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그 중독하고도 영향이 있어서, 우리가 그 좋은 것에서 빠져나가지를 못하면 중독이 되는 거고, 이 중독을 그럼 어떻게 치유할 것이냐에 대한 연구가 아주 오랫동안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뭐 보상에는 좋아함, 원함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중독을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그리고 중독에는 무엇이 관여하는가. 그래서 도파민 분비, 그리고
그 대표적으로 코카인이 도파민 분비에 어떻게 작용하는가, 뭐 헤로인이나 담배나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도파민을 어떻게 잘 컨트롤하는가가 이 중독 장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고, 그래서 왜 보통 중독이라는 게 꼭 뭐 담배만 피는 게 아니라 막 운동도 중독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막 당구만 막 진짜 끝을 보고 운동하고, 또 뭐 하나씩 끝을 보고 하는 사람들은 뭘 해도 끝을 보고 하는, 그게 사실은 그런 다 도파민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또 억제할 수 있는가. 운동조차도 사실은 중독이기 때문에 이 금단 현상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중독에 이르지 않게끔 하는 거. 그리고 하지만 적당한 중독까지 이르게 되면 또 이거는 긍정적인 중독이니까 그런 것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보상회로를 어떻게 작용하는가 해서 재밌게도 이 이타심 같은 것이 다른 어떤 거보다 이 보상 심리를 많이 작용한다. 도파민만 우리가 보통 어떤 나쁜 그런 부정적인 중독뿐만 아니라 이런 이타심 같은 것도 굉장히 좋다라고 하고 있고요. 하고 또 사랑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 해서 245페이지에 VTA가 활성화되고 위상핵이라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편도체는 오히려 억제되고 이런 것들이 되면서 이 로맨틱한 사랑도 사실은 도파민 활성화되는 어떤 중독과 거의 비슷한 현상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옥시토신도 작용한다 라고 하는 것이 251페이지에 또 역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과 관용, 연애 이런 것들도 사실 다른 중독과 마찬가지로 우리 뇌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여기서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아는 거죠. 우리가 이별을 했을 때도 이걸 이별이라고 해서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지 말고 이거를 뇌과학적으로 이해하면 이별도 잘 극복할 수가 있는 거죠. 걷기만 해도 아인슈타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걷기가 우리 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거고, 여기서 그 재밌는 것도 역시 그 지난번 과학 콘서트에서 했던 것처럼 그 우리가 인간의 뇌가 10%만 사용한다는 말처럼 거짓말이 없다. 우리는 항상 뇌의 100%를 다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어떤 거를 할 때도 뇌는 전체적으로 연합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신경계는 정기적 자극이 아니라 화학적 자극에 의해서 된다라고 하는 거고, 작업 기능에는 보통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이 뇌과학에 의해서 창의성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는가도 굉장히 중요한 연구 분야인데, 창의성에 작용하는 거에는 되게 작업 기능, 인지적 유연성 이런 것들이 다 함께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창의성을 어떻게 높일 수 있는가가 계속 가는데, 상상력이 어떤 그 기억과, 우리가 상상은 없는 일을 하는 거고 기억은 있는 일을 기억하는 거잖아요. 기억하는 것과 상상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이 기억이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에 손상을 입은 사람은 상상도 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상상이라는 것은 과거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로 내가 경험한 과거가 내 미래도 만들 수 있는 거라서 많은 경험을 하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창의성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해서 부정협이나 뭐 축두협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다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재밌는 실험은 좌뇌가 이 손상을 입게 되면 오히려 창의력이 증가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앤 애덤스라고 하는 과학자가 화가로 이 바뀌는 과정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뇌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억제하는, 이게 컨트롤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약해지면 오히려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잘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고 있고요. 정말 유명한 화가들 보면 사실은 약간 좀 정신병으로 처음에 이제 됐던 거를 그냥 정신병 환자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그거를 잘 활용해서 정말 천재적인 화가가 되기도 하고, 왜 그 제일 대표적인 화가가 그 왜 호박 그리는 사람 있잖아요. 그 일본에 되게 유명한 호박 그리는 사람. 아마 지금 현재 가장 비싼 화가, 전 세계 가장 비싼 화가 중에 하나일 텐데, 일본 여자분이신데 이게 호박 그리시는 분이거든. 호박에 이렇게 점무늬 있는 거. 그분 뭐 어마어마하게 비싸거든요. 근데 그분이
본래는 하여간 아주 어릴 때서부터 약간 하여간 정신병이 있으셨어요. 아주 좀 약간 정신분열증에 가까울 정도로 아주 심각한 게 있었는데, 보통 같으면 어린아이가 정신분열증에 걸렸으니 그냥 끝났구나라고 했었는데, 그거를 잘 역이용해서 일본에 계셨던 어떤 선생님이 얘를 미술을 시켜봐라라고 해서 그 미술을 시켜서 이 사람이 뭐 어찌 보면 이 뇌기능이 좀 이렇게 해체된 거잖아요. 뇌기능이 이 억제하는 자기 기능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어떤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 앞에 그려내서 이렇게 하는 거라서 정말로 그분은 정말 지금 뭐 천재 화가로 이제 반열에 오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최정점을 찍고 있는 사람이지만, 그거를 이용해서 많은 사업, 어떤 그 연관되는 비즈니스로 만들어내는 이익이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저는 재밌었던 표현이 이 288페이지 위에 보면, 명상하면은 항상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명상에 전념하길 바랬지만 그런 건 수도승도 잘 못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견고하고 믿음직한 자세로 명상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규칙적인 명상을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든 거기 때문에 그걸 해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거니까 그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이 명상이 습관이 되기까지 최소한 거의 한 달은 뭐 어차피 말짱 꽝이고 2달에서 한 달, 1년 이상을 해야지만 된다. 그리고 4분 정도를 하도록 하고 친구와 같이 하면 또 훨씬 좋다라고 하는 거고, 결론 에필로그로는 누구나 뇌를 이용해서 행복해질 수 있다. 이 책의 원제가 이 체육관으로 간 뇌과학자가 아니고요, 헬시 브레인 해피 라이프가 이 책의 원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책을 쓴 이유가 맨 마지막 나왔지만 여러분이 건강한 두뇌와 행복한 인생을 하기를 기원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저자의 큰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뇌 가소성을 얼마든지 자신의 노력으로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높일 수 있기 때문이고, 그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나 자신을 개선하겠다는 명확한 욕구를 가지고 많은 운동량을 하면서 근면과 인내를 하다 보면 뇌 가소성이 모든 것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